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재차 근접하면서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좀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수지 기자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산타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연말 이후 사실상 3년 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산타가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촉발한 랠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도 미국 증시 랠리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미국 S&P 500 지수는 올 한 해 동안 20% 넘게 급등하며 약 1년 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4,800선에 근접했습니다. 네, 이제 3년 만에 산타가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산타 랠리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올해 산타 랠리의 주요 특징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연준의 피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작년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올해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다시 시작할지 시장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등락하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증시에는 좋았죠. 특히 미국 증시는 올해 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대표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인공지능 열풍의 랠리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측면이 큽니다. 중간에 하락하긴 했지만 또 연말에 연준이 내년 75bp 인하를 예고하면서 다시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시장 변동성의 중심에는 항상 연준이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시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사실 연중 주가가 꾸준히 우상하면서 1년 내내 기록적인 랠리를 펼친 만큼 연말 랠리에 딱히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2022년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24%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이 작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425bp나 올렸기 때문이죠. 네, 결국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이 연준의 정책 기대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시장이 채권 시장인데 채권 금리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랠리 분위기에 올해 막바지 주요 국채 금리가 전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를 보면요. 지난 27일에 금리가 작년 종가보다 낮아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강세 전환했는데요.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른다. 즉 채권 가격이 올라서 강세를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은 주식처럼 AI 호재 없이 주로 연준 이슈에 반응을 한 만큼 이런 연준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과 채권 모두 이 금융시장 전반에 금리 인하 기대가 만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시선을 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홍해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 홍해상에서 선박들이 공습을 받으면서 물가 우려가 좀 다시 커지고 있는데 관건은 이게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맞지만 이는 물가와 고용시장이 둔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나온 전망인 만큼 상황이 달라진다면 연준의 입장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지난 10월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데요. 최근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또다시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 공격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홍해에서 선박이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경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경로 변경은 1차적으로 운송을 지연시켜 상품이나 에너지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운송 기간만큼 연료비나 인건비 등 물류비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홍해 문제로 공급망까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 화물이 좀 많은가 보네요. 네, 이 홍해로 통하는 수에즈 운하가 국제교역의 주요 항로인데요.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12%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반군의 공격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운반선들은 15일이나 더 걸리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경로를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역량의 5%를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도 올해 전례 없는 가뭄에 따른 수위 하락으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지연되면 가뜩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미국 연준도 물가 중에서도 이 유가 부문을 좀 특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준이 이달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에너지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에너지 CPI가 두 분기에 걸쳐 2.3% 오르고 헤드라인 CPI도 0.4%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CPI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3분기 유가 급등이 2025년까지 물가에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유가가 인플레이션 역학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난 9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이달 초에 유가가 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좀 반락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는 유가 상승세가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가만 안정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둔화되는 것 아닌가요? 네,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에도 유가 상승세가 급격하지는 않았죠. 또 지난밤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그동안 홍해 운항을 중단했던 해운 업체들이 다시 홍해로 운항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에너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예단하기 힘든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물가는 사실 공급 측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의 내년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요. 수요 측면, 그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된 점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고착될 수 있다며 특히 경직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향후 두 차례의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은 내년 3월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좀 쉽게 진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 측면 중에서도 서비스 인플레이션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좀 경직된 이유 무엇이 네. 있을까요?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경직됐다라 영어로는 스티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건 팬데믹 봉쇄가 해제된 이후 미국인들이 바깥 활동을 늘리면서 소비 패턴이 바뀐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외식과 여행, 오락 등 서비스에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을 급격하게 늘렸고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자 임금이 오르고 오른 임금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거죠.
이미 작년 여름부터 서비스는 상품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여전히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보고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려면 고용이 더 둔화하고 실업률도 더 상승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티그룹은 노동시장이 더 완화될 때까지 서비스 가격 상승세는 대체로 2%에 머물며 둔화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팬데믹 이후로 그 소비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 분야의 이 노동 인력이 부족해졌고 그렇게 되면서 근로자의 그 임금은 올라가게 되면서 서비스 물가도 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노동시장의 긴축된 상황이 조금은 더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질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꼭 인하를 세 차례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한쪽으로 강하게 형성될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은 더 크고 오래 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스탠스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크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들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